안녕하세요. 오늘은 윌스토의 지휘 게임 중에서 뇌는 우리를 영웅이라 속인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문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의식은 뇌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중심지가 아니라면서 의식은 그저 멀리 변두리에서 행위의 속삭임만 들을 뿐이라고 쓴다. 뇌의 잠재의식 외로는 이런 환각의 이야기 세계를 창조하는 장치로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이 마주한 문제를 자연 선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된 게임에 특화되었다. 뇌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도록 설계되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밀고 당기는 힘을 발산하는 이유는 나의 뇌가 이런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인간은 관계와 지위에 가치를 둔다.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는다. 그리고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한다. 그러면 지위는 어떻게 측정할까? 인생의 게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지위를 측정한다. 카르티에 시계는 이만큼의 지위를 갖고 카시오 시계는 저만큼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지위의 상징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말해준다. 우리는 지위의 상징에 집착하고 또한 집착해야 한다. 컴퓨터 게임과 달리 인생의 게임에는 점수판이 없다. 게임에 참가한 우리는 순위표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그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상징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이 과정을 관장하는 지위 탐지 체계가 갖춰져 있고 여기에는 환경에서 지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판독하는 장치가 들어있다. 지위 탐지 체계는 매우 섬세하다. 무생물인 물건을 지위의 상징으로 삼을 뿐 아니라 외모와 행동을 비롯해 그야말로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긴다. 사무실 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지위 상징화 행동으로 항상 서류철 들고 다니기, 물 마시러 정수기로 갈 때도 단호한 태도로 움직이기, 시계를 여러 개 놓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 모든 부사장에게 펜 하나를 꽂는 탁상용 문구 세트를 제공하자 부사장 한 명이 곧바로 펜 2개짜리 문구 세트로 바꾸고 나흘 만에 모든 부사장이 펜 3개짜리 문구 세트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사소한 현상이 지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듯했다. 가령 남들에 비해 자신에게 오렌지 주스를 얼마나 따라주는지에 집착하거나 옷차림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사소한 차이에 집착한다. 이렇게 진부한 상징들은 중요하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부유한 옷이나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참가자들은 부유해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이 유능하고 지위가 높다고 자동으로 추정했다. 참가자들에게 편견에 대해 경고하면서 모두가 중서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연봉 8만 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주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확히 주장하면 상금을 준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뇌의 지휘체계가 이렇게 외모로 지위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사진이 잠깐 뜬 129mHz였다. 우리 뇌의 탐지체계는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몸짓 언어에서 상징적 정보를 끊임없이 판독한다. 얼굴에서 지배나 복종의 표지는 43m초 만에 감지하고 눈 맞춤의 질과 양을 계산하면서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수치를 정확히 맞추려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자주, 더 크게 말하는 편이다. 표정이 풍부하고 대화에 잘 끼어들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까이 다가와서고 자신을 덜 만지고 느긋해 보이고 자세가 열려 있으며 이나 아 같은 주임새를 더 많이 쓰면서 좀 더 안정적인 어조로 말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직장 동료 96쌍의 사진에서 사람만 오려 흰 배경에 붙여서 상황 정보를 제거했을 때 참가자들은 두 사람 중 누가 더 지위가 높은 쪽인지 매우 정확히 추정했다. 배경 없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만 보고도 누가 윗사람인지 파악했다. 뇌의 지위 탐지 체계는 또한 의식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에서도 상징적 정보를 읽어낸다. 우리는 말하면서 500Hz 정도로 낮은 주파수의 잡음을 낸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잡음이 달라진다. 집단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잡음 수준을 정하면 나머지는 그 수준에 맞춘다. 이런 잡음은 우리 자신을 지위의 위계 질서로 분류하게 되는 무의식적 사회적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 레리 킹 쇼의 인터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진행자가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잡음 수준을 맞추지만 극우주의 정치가 댄 퀘일이 게스트로 나왔을 때는 퀘일이 진행자에게 잡음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 탐지 체계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다투는 경우의 4분의 3 정도는 소유물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 아이가 2명만 있을 때는 소유물을 둘러싼 다툼이 90%까지 증가한다. 발달 심리학자 브루스 우드 교수에 따르면 소유물은 어린이집 내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한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경쟁자들 사이의 지위와 관련된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다툼은 훗날 현실 세계의 맛보기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투는 아이들도 위선적이다. 심리학자 폴 블룸 교수는 아이들이 불평등에 민감하면서도 오직 자기가 적게 갖는 입장에 대한 분노하는 듯하다고 말한다. 유아기 아이들은 단 음식을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받으며 화를 낸다. 5세 아동은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서 상으로 주는 토큰을 2개씩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기보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못 받아도 자기만 하나를 받는 쪽을 선택한다. 아이들에게마저 불평등으로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기쁨이 커서 공정성을 원하는 마음과 절대적 이득을 원하는 마음 2가지 모두를 압도한다. 놀이방의 장난감을 두고 벌이는 다툼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많이 커진다. 흔히 돈과 권력을 인생의 주된 동력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와 달리 권력 욕구는 안정감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또 지위와 달리 권력 욕구는 억제할 수 있다. 사회학자 서실리아 리지웨이는 이렇게 말한다. 대다수 사람은 권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더 많이 확보하는 데 관심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위는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부를 향한 욕구도 기본 욕구가 아니다. 지위는 인간 고유의 욕구이며 다른 욕구보다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직원 대다수가 임금 인상보다 승진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사무직 노동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0%가 돈보다 지위를 선택했다. 창조적인 비서는 최고 상상 책임자라는 직책을, 문서를 잘 정리하는 비서는 자료 저장 전문가라는 직책을 선호했다. 자료 저장 전문가라고 하면 뭔가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충분하다면 상대적 지위가 돈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듯하다.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영국의 성인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따른 지위로 인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절대 수입과 준거 수입은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이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대다수도 행복감이 떨어졌다. 이 효과는 강력하다. 이웃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효과는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에도 부합한다. 뇌는 우리의 지위를 다른 모든 사람의 지위와 비교해서 판단한다. 뇌가 지각하는 방식이 그렇다. 신경과학자 소피 스콧 교수는 지각에는 제로 지점이 없다. 세계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위 탐지 체계는 경쟁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보상 체계는 절대적 보상보다 상대적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 우리는 그냥 더 많이 얻을 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살게 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 국가의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고 평균 행복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게임의 논리에 따르면 일리 있는 주장이다. 모두가 한꺼번에 부자가 되면 돈을 더 벌기는 해도 우월한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는 복잡한 조직이므로 경제 성장과 행복 수준의 연결만 따로 떼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 사이의 교차 비교한 자료에서는 국가의 수입 증가와 국민의 행복 상승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행복 연구자 크리스토퍼 보이스 박사에 따르면 상승 정도가 약하다. 이 자료에서는 단지 경제 성장이 높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든 같은 국가의 여러 사람에게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행복에 끼치는 효과가 항상 관찰되기는 하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따라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지만 대개 살 수 없거나 그 효과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한편 옥스퍼드 대학교 안정감 연구센터의 연구자들은 흔히 짐작하는 것처럼 부유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행복 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미 부유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은 거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1965년에서 1990년 사이 미국 경제가 연간 1.7%씩 성장하는 사이 일본 경제는 연간 무려 4.1%나 성장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에서 행복 수준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돈은 물론 많은 것을 의미한다.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온갖 것을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력과 마찬가지로 돈도 지위의 상징이다. 핸드백의 로고 크기와 컵에 따라주는 오렌지 주스의 양처럼 말이다. 인간은 상상력이 뛰어나서 거의 모든 것을 지위의 상징으로 삼는다. 1948년 인류학자 윌리엄 베스컴 교수는 미크로네시아의 폼페이 섬에서 참마라는 덩굴 식물을 둘러싼 지위 게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지구상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이 섬에도 계층이 나뉘고 위계 질서가 있었다. 맨 꼭대기에 주장이 있고 그 아래로 집안과 파벌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다.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높은 지위로 오르는 지름길이 하나 있었다. 주장이 주관하는 축제에 참마를 내놓는 남자들이 중요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참마가 커야 했다. 베스컴은 작은 참마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특권을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축제에 제일 큰 참마를 가져온 남자는 경쟁자들에게 최고라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주장에게는 후한 마음씨를 지녔다고 칭찬받았다. 베스컴은 폼페이 섬 남자들이 모두 최고가 되려고 경쟁하므로 상징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남자들은 순전히 축제만을 위해 한 사람이 1년에 참마를 50개 정도씩 재배했다. 새벽 2시에 자다가 몰래 빠져나와 아무도 모르게 멀리 잡초가 우거진 땅으로 가서 참마를 기르며 동틀 때까지 흙을 다지고 거름을 주었다. 참마 한 개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길이가 무려 4m 이상의
무게는 90kg 이상이라 축제 현장까지 남자 12명이 특수한 들것에 실어서 옮겨야 했다. 폰페이 섬 사람들이 거대한 짠마를 재배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명성은 짠마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투르크 섬까지 퍼져나갔다. 짠마 전쟁을 둘러싼 삶에 섬세한 예법이 생겼다. 다른 남자의 짠마를 살피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다. 그러다 남들에게 들키면 소문이 들고 조롱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폼페이 섬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먹으려고 키우는 짠마까지 못 본 척해야 한다. 축제에서 최고 칭호를 받으면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공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자신의 짠마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해도 역시 듣지 않는 척해야 한다. 이런 겸양의 미덕은 어찌 보면 게임 전략이다. 최고로 인정받은 남자는 두 번째로 큰 짠마를 가져온 남자도 제일 작은 짠마를 가져온 남자도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된다. 그들이 다음 축제에 더 큰 짠마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전자가 더 큰 짠마를 가져오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폼페이 섬의 짠마 게임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사무실에서 오렌지 주스나 시계나 당당하게 걷는 자세를 지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베스컴이 이 논문을 발표한 직후인 1950년대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인들에게 긴 차가 지위의 상징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닷지 라디오 광고에는 어떤 남자가 젊은이 이렇게 큰 차를 몰려면 부자가 돼야 하네 라고 외쳤다. 경쟁자인 플리머스는 어마어마하게 긴 차 옆에서 환하게 웃는 가족의 사진에 저희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죠. 라는 문구를 넣은 인쇄 광고를 제작했다. 포드는 잔뜩 크기를 키운 미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간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라고 광고했다. 이런 시도는 제대로 통했다. 미국의 자동차는 갈수록 길어졌다. 거대한 강철 고래들이 도시의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주차요금 징수기의 간격도 나날이 넓어졌다. 시정부는 제조사들에게 차를 다시 짧게 만들라고 관청했다. 로버트 와그너 뉴욕시장은 캐딜락이 짧아지기 전에는 캐딜락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뉴욕시 회계 담당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시의 고위 관리들은 시정부의 위상을 위해 캐딜락을 타야 합니다. 뇌의 지휘 탐지 체계는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다. 게임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고작 두 사람이 스치는 상황에서도 지극히 사소한 게임을 한다. 48초밖에 안 걸리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도 게임을 한다. 누가 직원이고 누가 손님인가? 누가 최상층에서 내리는가? 나를 밀치고 들어온 저 인간은 대체 누구인가? 누가 제일 화려한 여행 가방을 가져왔는가? 많은 이들에게 합의된 상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지극히 지역적인 게임이 일어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본다이 비치가 그런 지휘 게임의 장이다. 본다이 비치는 그 자체로 자기 개발 광자와 나이트클럽과 버스를 기다리는 줄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무리가 뒤섞인 곳이다. 인류학자 로버트 폴 교수는 인간이 이처럼 상징적인 지위를 쫓는 이유는 인간의 사회적 삶이 주로 많은 사람이 상징을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쓴다. 서로 연결된 사람들은 이런 상징에 대한 지각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정체성에 통합한다. 말하자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은 친족으로 경험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이나 문화나 국민으로서 존재한다. 현실을 우리와 비슷하게 다루고 인생에 대해 같은 꿈을 꾸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룬다. 서로 같은 상징을 알아보고 같은 게임을 한다. 서로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짠마의 부족이 되는 것이다. 짠마를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지각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잔맛 게임을 하면서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한다. 수십 년에 걸쳐 걱정과 전략과 노력으로 지위를 쫓으며 모두가 공유하는 상징을 이용해 거대한 의미의 왕국을 건설한다. 이런 왕국이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지위 게임은 장소다. 신경계 용토이자 우리의 세계다.